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년 648호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쌍방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검 측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수사지휘에 따라서 이찬규, 유병국, 서성광, 구승기, 장지영, 송성광, 박대한, 전종택, 정기훈,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김홍일, 배보윤, 이현석, 송진호, 배희철, 김계리, 이경원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김영현 피고인 변호인. 네, 유승수, 연치현, 장주용, 이문수, 박상호 출석했습니다. 예, 박성호 변호사님도 출석하셨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예, 김영근 피고인 변호인. 예. 예, 지난 7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노상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김영현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일부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 김영현 측이 제출한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와 공판기일의 추가 지정에 대한 고지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6회 공판조서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할 점이나 이해할 점은 없으시죠? 쌍방 모두.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김영훈 증인에 대한 특검 측 주신문 및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현 예, 피고인 증인석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예, 증인이 지난 기일에 한 선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선서하지 않고요. 예. 지난 기일에 한 선서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억나시는 대로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특검 측 주신문. 예, 피고인 측 다 받아보셨죠? 예, 그럼 특검 측 주신문 진행하시죠. 저희 한 부 모자른 것 같습니다. 모자라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저희가 15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예. 예,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한 부 더 모자랍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서성광 검사입니다. 네, 장관님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쪽에서 좀 주신문에서 여쭙겠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신문 1, 2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여쭙겠습니다. 그 2023년 10월경 경호처장으로 재직하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의 방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러니까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9월경 사이에 피고인 노상원이 공식적인 방문조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경호처장실이나 경호처장 공간에 찾아온 적이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러셨죠?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경 사이에 4년 9월경,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피고인 노상원이 경호처장실이나 경호처장 공간에 보안 손님으로 찾아온 적이 있지요. 네, 가끔. 예, 국기록 순번 259번 오준혁 진술도서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그 경호처장 군비서관 오준혁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4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증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노상원을 경호처장실에 데려다 준 적이 몇 번 있는데 10번 미만인 것으로 기억하고 통상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방문하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글쎄 그 진술의 뭐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뭐 10번 미만이라는데 10번이라고 전 생각지 않고 한 몇 번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저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성 같은 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항 묻겠습니다. 오준혁 비서관은 2023년 10월경부터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데 2023년 10월경 이전에도 피고인 노상원이 경호처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까? 글쎄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이 경호처장실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 노상원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노상원과 비상계엄 관련 구상이나 아이디어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가 대화했는지는 기억나지가 않고요. 그런 비상계엄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9항 여쭙겠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2023년 10월경 궁장성급 인사 내용, 그 다음 장성급 인사 내용, 비상계엄 선포 시기나 여건 조성과 관련된 내용, 수집 대상 명단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2023년 10월경 전으로 증인과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논의하거나 증인이 말한 내용을 피고인 노상원이 메모해 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조금만 죄송한데 천천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지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피고인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2023년 10월경 전으로 증인과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논의하거나 증인이 말한 내용을 피고인 노상원이 메모해 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기 재판 과정에서 그 노 장군이 작성했다고 하는 낙서장을 처음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정확한 것은 그 당시 뭐 계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10항 11항은 합쳐서 좀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증인과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된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증인이 하는 말을 수첩에 기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2023년 10월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신 바도 없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국에 대한 그런 우려의 어떤 그 말씀은 계셨지만 그런 비상계엄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12항은 방금 증언에서 조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장성급 인사 내용, 비상계엄 선포 시기나 방식 등과 같은 내용은 이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미리 윤석열 피고인과 의 의중을 확인한 상황에서
피고인 노상원과 계엄과 관련 논의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23년 12월경 대통령 관저 만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3항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 2023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통해 승진 보임시킨 지상작전사령관 손식, 이하 이제 성명만 호칭하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를 대통령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하였는데 증인도 이 만찬에 함께 참석하셨죠. 언제라고 그러셨죠? 2023년 12월입니다. 아, 예. 그때 참석자는 손식,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였습니다. 네. 이 만찬에서 윤석열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이 주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거기서 뭐 비상계엄 얘기는 분명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5항은 조금 요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자 군인사에서는 사성장군 7명이 전원 교체되면서 중장 7명이 대장으로 승진 보직되었고요. 2023년 11월 6일자에서는 중장 12명, 소장 24명, 준장 79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이 이렇게 승진 보임된 장성 중에 손식,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만 따로 불러서 만찬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경호작전 대학 때 경호처장이었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네네네. 그 23년 12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작전 부대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식사를 한번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 손식 장군은 그 대통령께서 그 전에 식사하기 전에 언젠가 이렇게 그 손식 장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고.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지작사령관이 그 우리 군의 70%에 해당하는 그 병력을 지휘하는 중요한 지휘관인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인사라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그럼 같이 식사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하게 돼 있고요. 본 목적은 경호 임무 지원부대 격려 식사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6항은 다시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럼 뭐 경호작전부대 격려와 윤석열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작사령관 손식을 포함해서 만찬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증인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런 만찬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피고인 윤석열께서 먼저 이렇게 경호작전부대 만찬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던 제가 겁니까? 건의 드린 것이죠. 17항 여쭙겠습니다. 이 만찬 대상자 중에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는 1, 2, 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 투입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령관들이었는데요.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만찬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때는 계엄과 관련한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 자리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도 않았고 계엄과 전혀 무관한 자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그러니까 3월 29일경 대통령 안가 모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24년 3월 29일. 네. 네. 증인의 원심 증인신문 당시에 2024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사이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피고인과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여인영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셨죠? 네. 당시 윤석열 피고인이 뭐 비상한 조치,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자
신원식이 역사적으로나 당위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비상한 조치 발언에 대해서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길래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못 들은 거 혼자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조태용 진술서하고 여인영 진술서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둘 다 못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사람 중에 참석자 중에 한 사람만 듣고 세 사람이 못 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증인의 기억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조태용도 당시 윤석열 피고인의 비상한 조치 등과 같은 발언을 듣고 국제 관계상 외국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많지 않다며 윤석열 피고인의 비상한 조치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반대한 사실도 있었습니까? 전혀 저는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이 모임 직후 신원식이 증인 그리고 여인영을 따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불러서 차담을 가진 사실이 있죠. 네. 끝나고 그 자리에서 신원식은 증인 여인영에게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 등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대통령에게 내 뜻을 전달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저는 못 들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신원식 장관이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런 말씀을 진짜 하신 걸 들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께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 신원식 장관이 들었다는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듣지 못했고 대통령도 기억 못 하시고 계시고 신원식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전화를 해줬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기억 못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장관께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증언에 조금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모임 후에 차담에서 신원식 장관이 증인과 여인영에게 제가 질문드린 그런 발언 나는 반대한다. 내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말은 들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 예.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증인이 신원식에게 전화해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나눈 대화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이 실제 비상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한다는 게 기억을 전혀 못 하시더라는 것이죠. 네, 24항 묻겠습니다. 이에 신원식이 그날 그러니까 3월 29일입니다. 저 기록상 확인되는 날은 조태용 원장도 당황했을 거니까 조태용 원장에게도 방금 나한테 한 말을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까? 글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조태용에게 그 3월 29일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한 말은 소회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비상조치를 할 생각이 없으시니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것조차도 기억을 좀 못하겠는데 혹시 전화 통화 그때 한 기록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전 전화한 기억이 없는데. 네, 기억이 없으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식은 증인께들은 대통령이 실제로 비상조치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말을 조태용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다시- 사실은 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신원식 장관이 증인한테 들은 말을 조태용에게 직접 다시 전달했다고 하는데 예. 혹시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신원식 장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뭐 확인한 바도 없고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관심 가지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몰랐습니다. 전혀. 그 2024년 6월 17일 삼청동 안가 전형 모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언제요?
6월 17일입니다. 2024년. 예. 증인께서는 원심 법정 증인 신문 당시 이 모임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강호필 이 참석한 이 식사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과 관련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윤석열 피고인에게 증인이 이 4명 그러니까 강호필,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는 유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셨죠. 언제 제가 정원 원심 법정 당시에 그 1심에서 증언하셨을 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그 네 사람이 다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이진우 사령관이 그 대통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그 칭찬을 좀 하셨거든요. 아, 그 참 이진우 수방사령관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구만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마침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머지 세 사람이 좀 멀뚱해서 그 제가 그 이진우 사령관뿐만이 아니고 이 네 사람 다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8항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강호필은 2024년 4월경 육군 대장으로 승진해서 합참 차장으로 보임되었죠. 네. 그 피고인 노상훈 수첩에 강은 차후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네. 이는 강은 차후, 강은 차후, 네, 강은 차후, 네, 라는 네. 기재가 있는데 이는 2023년 10월경 예정된 장군 인사의 다음 인사 시기인 2024년 4월경 강호필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려는 계획을 기재한 것이고 증인과 피고인 노상원이 논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없고 강은 차후가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재판님, 2024년 6월 17일 모임은 잠시만요. 재판님 지난 기일에도 이 제기를 비슷한 내용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증인께서 작성하지도 않은 그 증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예, 뭐 그런 면은 있는데요. 지금 뭐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그 질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특검이든 피고인 측이든 반복된 질문이 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하다 싶으면은 지금 계속 제지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하면 그냥 그리고 증인께서도 지금 증언을 잘 하고 계시고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는 그거는 제가 재판부 염두에 두긴 하겠는데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님, 그 반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증거 기재에 대해서 그 판단을 전제로 해서 그 판단이 전제된 것이 진실인 것처럼 전제로 지금 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증인이 유도 신문에 해당한다는 증언을 말씀이죠. 지금 그 뭐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니까는 그 부분은 그냥 지금 질문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재판님, 죄송합니다만 지난 기일에도 재판장님께서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소송 지휘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소송 그 증인이 증언 거부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결과론을 가지고 이 증인 신문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이의 제기를 그대로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저는 사실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잠시만요. 지난 기일에 일부 변호인께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걸 수용해서 녹취서에서 삭제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전혀 수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른 변호인에 대해서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재판장님 특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정식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지금 구항하고 잠시만요. 예,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은 변론이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증인의 지금 변호인께서는 지금 증인 신문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부에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그걸 감안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그 정도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네. 증인의 지금 변호인은 지금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뭐 그냥 참관만 하시는 것이지, 아주 심할 정도에는 뭐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뭐예요? 같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인 신문 사항이 거의 100개 육박하는데 대부분의 사항이 증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차원의 질문인 것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증인을 앞에 놓고 기억 안 난다는 질문을 유도하거나 혹은 부지불식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뭐 증언을 유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증언이 뭐 이루어지고 있고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판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내용이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증인 신문 사항이 비슷한 형태라 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제지를 해주시고 자제할 수 있도록 소송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의견 재판장님, 듣고요. 예, 노정래 변호사입니다. 여기입니다. 예, 저 주신문 끊긴 뭐 상황이라서 잠깐만 저 29항 관련한 의견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이 강원 차후 관련해서 신문 사항은 아까 잠깐 유승국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강호필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려는 계획을 기재한 것이고, 이렇게 단정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검의 일방적인 추정이다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건 그렇겠죠. 지금 이게 잘못하면 오도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 의견을 좀 밝혀두는 나중에, 것으로 이해해 그러니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나중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증인께서 오해를 하셔서 잘못 증언하시는 경우에는 반대 신문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대 신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신 건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반대 신문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특검 측 신문 계속 진행하시는데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이 질문 내용이 지금 사실 증인이 뭐 작성한 뭐 서면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제 3자가 작성한 걸 갖다가 이제 사실관계를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다른 그 저번에도 이제 증거 채택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증거긴 하지만, 관련 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저번에도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는 노상원이 경찰에서 유사하게 지금 증인이 한 말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지, 이 증인과 전혀 무관한 어떤 문서의 작성경위나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인은 초기부터 비상계엄까지 전반에 걸쳐서 관여되어 있고, 거의 피고인 윤석열 다음으로 이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밑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행동, 작성된 문서, 이것들이 증인과 논의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전혀 멍뚱한 걸 묻고 있는 건 아닌 거라고 특검 말씀드립니다. 측에서는 증인이 직접 관여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순전히 지금 29항 같은 경우는 노상호첩에 강은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뭐 논의된 내용이 맞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증인이 전반적으로 수첩에 대해서는 뭐 증인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단 서로격으로 이렇게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했을 때 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 그리고 진행하시죠. 저기 절차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는데, 지금 증인의 변호인들은 지금 현재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신뢰관계인으로 지금 재판부께서 정확하게 신뢰관계인으로 지금 동석을 허락하신, 명시적으로 하시지 않지만 지금 참관하고 있는데, 이런 주신문 과정에서 이제 분리된 조서에 신뢰관계인 누구로 이렇게 기재될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 누구로 조서에 기재될 것인지, 이런 작성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 또 향후 앞으로 또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그 증인의 변호인들이 주심을 조금 이게 그
지연시키는, 주신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모르겠으나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차단하는 것은 좀 앞으로 좀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예, 게 저희 그것과 의견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지금 공동 피고인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조금 법리적으로 좀 이렇게 견해가 대립이 되고 과연 증인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일부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 뭐 실무적으로는 증인 신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채택에 대해서 진행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는 견해도 상당히 계속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현 증인의 변호인들께서는 이게 지금 뭐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금 계신 건 아니고 공동 피고인의 공동 피고인이 지금 증인으로 지금 돼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뭐 적절하게 변호인 도움을 여전히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판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리고 또 변론이 또 병합되면 다시 또 변호인으로서 또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지금 변호인석에 있는 걸 뭐 방청석으로 앉으라든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변호인석에 계속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증인신문 할 때 특검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발언하실 수는 없거든요. 할 수는 없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나중에 증인신문이 종료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신문 등을 갖다가 하실 필요가 있으면 피고인 신문을 뭐 신청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바로잡을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건 다른 피고인들은 뭐 피고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의 신청 같은 거 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김영현 증인의 변호인들께서는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지금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 다른 여타 피고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의 신청은 다른 피고인들이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판단하거나 하겠는데 이제 김영현 증인 측의 변호인들께서는 일단은 조금 뭐 못마땅하시더라도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증언 잘 메모하셨다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시면 증인 신문 절차 종료 후에 피고인 김영현 측을 위해서 피고인 신문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자, 지금 증인 신문 진행해야 되니까요. 근데 재판장님 주님께 너무 좀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셔서 좀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뭔가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저희 변호인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 세부적인 뭐 어떤 신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이전 신문에서 이 이른바 노상원 메모라는 것 수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증인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 뭐 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한두 가지 정도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변호인 뭐 재판장님 말씀이 저희 어떤 지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재판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진행되는 신문 내용이 증인이 뭐 목격자라던가 어떤 단순히 증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 바로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소 사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뭐 진술 거부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그게 뭐 법률적으로 제가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조력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의 의의권이 최소한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그러니까 절차가 오염이 돼서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저희에게
뭐 반대 신문이라던가 이런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 이것이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씩 진행하시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0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6월 17일 모임 계속 여쭙게요. 이 모임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장군들을 포섭하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저녁 모임은 아니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장군들을 포섭하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저녁 모임은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그 모임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가 그 한마디라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3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요. 2024년 7월경 하와이 순방 관련해서 좀 전후 사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2항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2024년 7월 8일 하와이 순방을 가면서 앞선 6월 17일 모임에 참석하였던 강호필도 하와이 순방에 동행시킨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와이 순방에 국방부 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도 동행했었나요? 네? 하와이 순방에 신원식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도 동행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고 출타를 하시게 되면 장관과 합참의장은 정의치 않은 것이 기본입니다. 하와이 순방 기간 중 윤석열 피고인, 증인은 강호필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강호필에게 시국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시국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요.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신원식 장관이 그 신원식 국방장관을 야당에서 탄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탄핵 청원을 받고 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5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하다 이제 안 되니까 국방장관까지 탄핵하려고 하는데 국방장관 탄핵하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텐데 이거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이런 큰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건 참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그 명분도 없고 특별히 어떤 탄핵 사유도 없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탄핵을 지금 야당에서 거대 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 그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하실 때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셔갖고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면 검찰 그 분들이 그 내부망에다가 막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불만도 제기하고 또 정치권에도 의견을 제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셨는지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군이 그런 측면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36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한동훈이 빨갱이다 라는 취지로 특정 정치인을 비난한 발언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호필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네? 강호필은 윤석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었나요? 글쎄 뭐 특별히 저는 반응을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 모습만 저는 기억합니다. 다만 이제 강호필 장군이 그 술이 좀 많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술이 좀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깜빡깜빡 그 졸음을 참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이 강호필에게 하와이 순방 시 윤석열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당시 장관인 신원식에게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호필은 하와이 순방에 귀국한 직후 윤석열 피고인과의 발언 내용을 신원식, 김명수에게 보고하면서 뭐 상황이 위험하다, 좀 심각한 것 같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전역을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증인도 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전 잘 몰랐고요.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저기
법정에서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원식은 강호필로부터 하와이 순방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해 보고를 받고 증인에게 크게 항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까? 그런 기억 없습니다. 41, 42 생략하겠습니다. 43항 묻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증인은 하와이 순방 이후에 강호필에게 장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했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관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사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그 뭐 생각이고 저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강호필은 하와이 순방 이후 여인영을 따로 찾아가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게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했다. 나도 전역하고 싶다고 했다. 너도 중심을 잘 잡아라. 너의 위치가 중요하다.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드려라 라고 충고했다고 하는데 당시 뭐 이런 내용도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얘기는 아니고 뭐 강호필이가 조금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과연 전역할 그런 상황이냐, 전역을 육군대장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내용을 대통령님께서 그 시국 관련한 걱정을 뭐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하신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셨다고 해서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전역을 할 만한 사안이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관장교도 아니고 사성장군식이나 돼가지고 그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아직도 제가 의문입니다.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네,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강호필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시기가 언제쯤이십니까? 그 이후에 하여튼 제가 한번 불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강호필을 불러서 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비상계엄 이전이요? 네. 당연히 이전이죠. 비상계엄 이전의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예. 강호필을 일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한번 부른 적은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2024년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과 그 국방부 장관 임명 전후 사정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4년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피고인, 증인, 여인영이 모임을 가진 사실은 있죠. 언제 8월? 예, 2024년 8월 초순경. 예. 그 이후인 2024년 8월 12일경 증인께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2024년 8월 초순경 윤석열 피고인, 증인, 여인영이 가진 모임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의 교체를 논의했던 것은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2024년 8월 초순경 윤석열 피고인, 증인, 여인영이 모임 자리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의 교체를 논의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님께서 그 장관 교체 문제를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왜 상의를 합니까? 그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고 그것은 이미 다 대통령께서도 정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신원식 장관의 교체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야당의 그 장관 그 국방장관 탄핵 관련한 그 건과 관련해서 탄핵이 되고 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을 없게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고심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안보실장이 마치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마침 안보실장을 이제 신원식 장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제가 올라가게 된 상황이지, 그게 무슨 뭐
방첩사령관하고 상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방금 신원식 장관의 교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증인께서 알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시작이 언제냐면 나토의 대통령께서 나토에 참석하시고 오시는 과정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대통령님 그 1호기 비행기 안에서 차담을 저하고 가끔 하십니다. 하시는 과정에서 안보실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고민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국방장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시다가 그런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대통령께서 다 설명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인 2024년 9월 2일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계엄령 의혹 관련 질문이 있었고 증인은 이를 부인한 사실이 있으시죠? 부인을 했다? 네, 그런 계엄령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계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증인께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그 신원식, 강호필은 그 윤석열 피고인의 비상계엄 구상에 대해서 반대한 사실이 있고 2024년 9월경 계엄령 의혹이 불거져서 재판장님, 증인이 이를 부인하는 등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강호필과 신원식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의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없었고요. 물론 군이 나서야 된다, 뭐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은 없어서 이 문구는 조금 달리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8항은 피고인 윤석열과 증인의 언급 정도로 바꾸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신원식, 그리고 강호필은 잠시만요. 네. 지금 증인이 증언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지금 질문에는 뭐 이렇게 확정적인 약간 표현으로 했다 하더라도 표현을 일부씩 바꿔가면서 그 증언에 맞게 그렇게 질문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비상계엄 그런 얘기 나왔다고 얘기를 증인을 하지는 않았으니까는 이것도 뭐 언급 정도라든지 뭐 말씀 이렇게 그 증언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좀 바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의 비상한 조치 등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신원식, 강호필이 반대하였고 2024년 9월경 계엄령 의혹이 불거져서 증인이 이를 부인하는 등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보안 문제까지 발생해서 곤혹스러웠던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전혀 곤혹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거의 9월 초였죠? 8월 말이었나요? 9월 초였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관련된 얘기는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하신 바도 없고 시국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셨지만 명시적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그 한참 이후인 11월 말 경에 하신 것이지 그 이전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49항입니다. 사기록 순번 649번 여인형 휴대전화 2024년 11월 5일자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저쪽 화면 보셔도 되고요. 예, 저기 색칠한 부분 보시면 됩니다. 여인형은 2024년 조금 키울 수 있나요? 제가 잘 여기서 안 보이는데. 혹시 앞에 화면은 안 보이시나요? 앞에 화면. 네,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024년 11월 5일자 휴대전화 메모에는 강호의 살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는 강호필을 비상계엄에 가담시키기 위해 포섭하려고 하였으나 강호필을 포섭하지 못한 것을 기재한 것이고 증인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 검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검사님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그 여인형의 진술입니까? 저는 보고받으신 저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인형 장군이
저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법정에서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를 전혀 저거에 대해서 검사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영 장군의 속마음이 뭔지, 저걸 왜 적었는지 그걸 저한테 정확하게 누군가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고 받으신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얻겠습니다. 저기 여인영은 이 강호 이거를 강호필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했는데 특검 측 지금 이 부분은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물어보시죠. 50항. 네, 50방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정보사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노상원 피고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정보사에 대한 게 아니고 정보병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정보병과를 이렇게 좀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것이 어떤 게 좋겠냐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상원 피고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하던가요?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2항은 조금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노상원 피고인에게 그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물어봤고, 노상원이 문상호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조언한 사실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노상원 장군이 그와 관련해서 정보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거나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53항은 정보병과에 대한 전체적인 쇄신, 어떻게 정보병과를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올바로 이렇게 좀 혁신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물어보고 들은 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사령관 개인의 문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자 언제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네네. 대통령 관저 모임과 그 이후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이 2024년 10월 1일 그 저녁경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피고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 모임을 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과 증인은 이날 저녁 모임을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사령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는 원래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복귀하셔서 굉장히 좀 흡족해 하셨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렇게 참 하고 나니까 참 뿌듯하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으셨고, 그러시면서 군 수뇌부들 좀 불러서 식사 같이 하지,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좀 너무 늦어가지고 다들 개인 일정이 있고 해서 다 이렇게 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대통령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갑자기 부르는 건 좀 그렇고 하니까 그냥 재경 지역에 있는 그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도만 불러서 그냥 이번에 국군의 행사 준비도 그 세 사람이 좀 핵심적인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시죠.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그럼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56항, 57항은 증언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인영, 곽정근, 58항입니다. 여인영, 곽정근, 이진우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 투입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령관이었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국군의 날 행사 격려 목적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의나 대화를 하기 위해 만찬 대상자를 증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으로 제안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준비를 시켰을 텐데 연락한 게 아마 20시 전후 됐을 겁니다. 굉장히 늦게 연락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시인가 19시 하여튼 뭐 그 좀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들 복귀하다가 들어왔든지 아니면 저녁 먹다가 들어오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번개 모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59항 우측했습니다. 4기록 증거순번 1388번 분석보고서 이진우 휴대전화 4본 제시하겠습니다. 10월 1일 모임 이후인 2024년 10월 7일 이진우는 휴대전화 메모에 처음에 이렇게 충성,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이라고 시작하면서 경어체로 수방사 특임부대원들에 대한 위험 근무 수당 반영 등을 건의하는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데 혹시 이 무렵에 이진우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 받으신 사실 있습니까? 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재판님 여기 다른 말씀인데 증언석에 모니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아마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신문상을 또 보여준다고 또 뭐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사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긴 한데. 예.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월 1일 날 그 국군연회 행사 때 격려하면서 수고했다고 대통령 격려하시고 이렇게 쭉 뭐 하는 자리에서 애로사항이 뭐 없냐 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하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수방사령관이 애로나 거리사항 같은 게 없냐라고 이제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수방사령관이 이런 내용 비슷한 유사한 내용 수당과 관련된 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워딩은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지금 읽어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어떤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방사에 이런 수당이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 장관께서 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방사 이 수당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살펴보고 조치를 좀 해주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수방사령관에 이어서 바로 특전사령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하서 특전사령관에 또 이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도 저한테 준 게 있는데 보낸 게 있는데 특전사령관 것도 뭐 요거하고 유사할 겁니다 아마. 특전사령관도 수당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한테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곧 아마 수방사하고 특전사 두 개의 수당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고 받으신 기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의 그 내용을 뭐 구두로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문서나 뭐 문자나 이렇게 활자화된 걸로 보고를 받으신 걸로 기억하시나요? 10월 1일 날 그 자리에서는 구두로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야 그거 나한테 좀 하나 좀 정리해서 보내줘 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렇게 아마 그 문자로 보냈을 겁니다. 저한테. 네, 60항 여쭙겠습니다. 이 메모를 보면 뭐 부대에 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계엄시 방첩사를 지원하여 합동수사 예정. 앞서 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검사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저희한테 이거를 자꾸 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좀 검사님들께서 좀 제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용이 제가 그 말씀하신 게 어디 이 있는지 메모 내용을 저희가 하면은 또 신문 사항이 유출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잠시만, 요거는 지금 메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그 여분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는 변호인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세요? 저 네, TV를 좀 보입니다. 대각선 네, 방향으로 네, 좀 해주시면 확대해서. 잘 보일 것 같은데 TV가 직접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 메모면만 그 저기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얘기 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 면만 보는 거는 예 주셔 아까처럼 저 보세요. 예. 저희 거를 검사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시면 네네, 변호인들도 뭐 신문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예, 예. 거기 두 번째 그 단락에 그 노란색으로 된 걸 보시면 뭐 계엄 시 방첩사를 지원하여 합동 수사 예정.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앞서 1경비단의 2개 특임 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이란 기재가 있는데요. 이 메모 작성 당시 이미 비상계엄에 투입될 수방사 부대로 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와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임중대와 기동중대로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당 부대 확대 및 사기 진작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호가 아닙니까? 제가 여기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못 봤는데 요 첫 위에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내용을 못 봤는데 지금 내용 보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본 임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굳이 꼭 그렇게 계엄을 가지고 자꾸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임무가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게 계엄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와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국회로 출동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 작성 당시 증인과 이진우 사령관 사이에 비상계엄 발생 시 투입할 계엄군으로 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와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2개 중대를 선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그거하고는 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시 투입된 부대의 기준은 간부로 편성된 간부 위주로 이렇게 숙달된 간부 위주로 간부들로 편성된 부대를 투입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들 위주로 해서 간부들로 편성된 부대가 투입된 것이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62항입니다. 10기록 순번 1319번 여인형 휴대전화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천천히 보시죠. 네. 2024년 10월 18일 여인형은 휴대전화 메모체 경어체를 사용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합니다. 재판장님, 이를 위해서 재판장님, 네, 백실호 변호사입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다. 62항부터 63항, 64항, 65항, 66항, 67항까지 모두 여인형의 메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용현 증인이 전혀 모르는 메모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고 앞서 재판장님께서 특검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증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형의 메모 내용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특검의 일방적인 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모두 단정하는 내용입니다. 65항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실로 단정하고 있고요. 67항까지의 내용들이 모두 여인형의 메모와 관련된 특검의 단정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 잠시만요. 예. 그 네. 지금 여인형 메모에 대해서 잠시만 여인형 메모 여인형 메모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본 적이 없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만 모른다고 지금 증언한 상태입니다. 네. 여인형 지금 일단 질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쭉 보니까 여인형 메모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게 여인형 메모를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요런 메모
네, 네.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면 보고를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하여튼 뭐 언급한 된 게 있으면 그와 관련된 걸 질문하시는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그러면 아까 65항부터 73항, 74항, 75항, 76항, 근데 이거를 77항, 78항, 79항, 80항 모두 다 똑같은 신문 사항에 저희가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조서에는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지. 잠시만요. 여인형 휴대전화 관련된 잠시만요. 제가 이 질문을 잠깐 좀 볼게요. 네네, 한번 잠시만요. 보시고 저희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내용 제시하고 뭐 보고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62항부터 지금 특검 측에서 그 여인형 메모를 토대로 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질문 사항대로 그대로 물어보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인형의 메모라고 하더라도 여인형 메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런 거를 특검 측에서 질문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62항부터 질문을 하긴 하시되 재판부 생각에는 지금 제시하는 메모를 지금 증인이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 내용대로 보고를 받거나 뭐 논의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정도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것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지처럼 질문지에는 보면 좀 특검 측에 약간 의견 같은 게 약간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질문을 해서 뭐 이렇게 답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메모를 일단 보여주시고 그 메모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시하는 메모를 하나씩 네네. 보여주시고 뭐 보거나 논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부분은 질문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질문에서 메모 내용을 좀 인용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메모를 보여주시고 네. 이 내용은 굳이 뭐 여기서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메모를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2항 계속 못 주겠습니다. 10기록 순번 1319쪽 여인형 휴대전화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메모가 저기 화면에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요 출력한 게 더 보기가 좋으실 것 같으니까는 예, 오후에는 지금 저희가 따로 가지고 질문지 오겠습니다. 질문지를 또 없으면은 보여드리게 되면 질문지에 있는 메모만 보실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네. 이 서면 형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증인께서도 질문은 보지 마시고 예. 메모만 보시고 네, 저희가 질문은 그렇게 적어서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만 제시하겠습니다. 예. 62항부터 네, 62항 계속 여쭈겠습니다. 네, 2024년 10월 18일 여인영은 일과 시간이 14시 06분경 휴대전화 메모에 이렇게 이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8번째 줄까지 그러니까요. 본문 그리고 숫자 1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인영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취지의 내용에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다 읽어봤는데 조금 전 저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도 대화 나눈 적도 논의한 적도 전혀 없고요. 이 내용을 1번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게 전단작전과 관련된 무인기 전단작전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무인기 전단작전과 관련된 내용 같으면 논의한 적도 없지만 만에 하나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했다면 이게 날짜가 10월 18일 아닙니까? 무인기 전단작전이 시작된 게 10일인데 그러면 여인영 장군이 저한테 이거 무인기 전단작전과 관련해서 체면이 손상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타겟팅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조언을 했다면 이나 최소한 는 했어야 맞죠. 는 저한테 했어야죠. 근데 10월 18일 날 한참 무인기 전단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런 얘기를 메모를 했다는 것은 저는 저하고 대화가 안 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단작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손상될 수 있는 대응으로 타겟팅을 했는데 전단작전을 할 때 우리가 평양으로 보낸 이유는 그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걔네들이 오물풍선을
수도권 위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로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투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평양으로 보낸 겁니다. 그 외에 핵시설 기계소, 삼지연,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이거는 전단작전 장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증인 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네, 되겠고요. 예, 그다음 6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64항 여쭈겠습니다. 네. 10기록 순번 1319번 여인형 휴대전화 2014년 10월 23일자 메모입니다. 그 메모를 보시고요. 이게 2014년 10월 23일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 이런 내용의 제시 받으신 그 메모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인형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여인형과 논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이거 10월 23일 그 4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가지 다. 저는 지금 이 내용 대해서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왜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보고받은 내용이나 보고받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 계엄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읽어보면 65항은 네.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기억이 없고 논의하신 사실도 없다고 하셔서요. 66항은 여쭈겠습니다. 증인 증언에도 나왔지만 2024년 10월 1일 모임 이후에 실제로 무인기를 이용한 심리전단 살포 작전이 시행되었고 여인형도 이와 관련해서 메모를 계속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10월 1일 모임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한 무인기 등 군사작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때는 그런 내용이 얘기될 계제도 아니고 그런 사항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인기 전단작전은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 아닙니다. 이 작전의 가장 핵심은 군사 보안입니다. 이걸 알아야 될 사람만 명확히 알고 작전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자리에서 왜 논의를 할 것이며 또 이 부분은 무인기 전단작전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비물리적인 대응이고 또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런 회색지대 전술의 비물리적 대응은 장관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권한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 자체를 보고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67항 여쭈겠습니다. 4기록 순번 649번 여인형 메모 중 2024년 10월 27일자 메모입니다. 여인형은 2024년 10월 27일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서 비상계엄 시 발령될 수 있는 포고령을 전제로 한 메모를 기재하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이 메모 작성 무렵에 윤석열 피고인이나 증인이 여인형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포고령 위반자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겠지만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첩사령부가 그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합동수사본부장이 방첩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날짜가 10월 27일인데 그때도 비상계엄이란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용어 자체를 명시적으로 제가 대통령님부터 들은 것은 11월
11월 26일, 7일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것은 본인이 뭐 어떤 생각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이나 제가 얘기를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관저 모임 및 그 전후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68항입니다. 증인은 원심 법정 증인 신문 시에 2024년 11월 9일경 윤석열 피고인,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과 식사하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며칠이었죠?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네, 비상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곽종근과 이진우가 답변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이진우에게 수방사의 부대 편성이나 출동 방식에 대해 물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때 거기서는 대비태세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대별로 기본적인 비상 상황이 생기면 대비태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69화입니다. 이 모임 3일 전인 2024년 11월 6일 증인은 여인영을 국방부 집무실에 따로 불러 대화를 한 사실이 있으시죠? 언제라고 그랬죠?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네. 여인영을 국방부 집무실로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시죠? 제가 불렀는지 여인영 장군이 보고할 게 있어서 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보고할 게 있어서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여인영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합니다. 증인은 11월 6일 여인영과의 독대 자리에서 11월 14일 남미 에이펙 때문에 대통령이 출국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여인영에게 말한 사실은 있습니까? 전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11월 6일 여인영과의 독대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기나 여건 조성 관련 내용, 비상계엄의 성공을 위한 군 장성급 인사 조치 관련 내용 등에 관해서 논의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11월 6일 여인영과의 독대 자리에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기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비상계엄을 위해서 장성급 인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73항입니다. 4기록 순번 649번 여인영 휴대전화 2024년 11월 5일자 메모입니다. 11월 5일자입니다. 증인과 여인영의 독대 전날인 11월 5일 여인영은 휴대전화 메모에 방금 제시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혹시 여인영이 11월 6일경에 증인에게 평시계엄은 안 된다,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하는 오판을 하면 안 된다, 인내하면서 결정적인 전시 상황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메모 내용과 같은 보고를 하거나 증인과 논의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메모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메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서도 다섯 번째 줄부터 뭐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즉 평시계엄은 안 되니 전시계엄 상황이 와야 된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하면 안 된다, 오판하시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여인영이 보고하거나 그런 논의를 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그때인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영 장군이 그 평시 지금 이제 계엄을 하는 것은 평시 계엄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지는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이 보고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받은 적이나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네, 74항은 생략하고요. 75항 이거 조금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증인 방금 증언하실 때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인형이 평시계엄 안 된다라는 취지로 뭐 건의한 적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시계엄은 좀 어렵다. 어렵다. 네.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 증인 여인형은 전시 사항이 조성되어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서 재판장님, 북한의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이 질문도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어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여인형이 평시계엄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재판장님, 저희가 특검도 가급적 예단을 가지지 않고 신문사항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질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재판부가 소송 네네. 지휘를 하니까요. 이거는 네.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서로 저희 재판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 서로는 말씀을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신문이 다 마치면 뭐 의견을 한꺼번에 좀 개진하게 하다든가 이렇게 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계속 하시죠. 자, 윤석열 피고인, 증인 여인영 등은 전시 상황이 조성되어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무인기로 심리전단을 살포했으나 북한이 전략적 무력 시위만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는 등 전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서두르려고 하자 여인영이 이와 같은 의견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검사님 생각이시고요. 뭐 전시 상황, 그 군사적인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인기 전단 작전을 했다. 이 자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전시 위기 상황이나 군사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려면 물리적인 타격을 해서 하면 간단합니다. 뭐 막말로 뭐 지휘 세력, 지원 세력 해갖고 원점 타격부터 해가지고 타격해버리면 확 그냥 위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색지대 전술인 비물리적인 대응을 했던 게 바로 무인기 전단 작전입니다. 오물풍선 도발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회색지대 전술에 의한 비물리적인 그 도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비례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무인기 전단 작전이라는 회색지대 전술에 따라서 비물리적인 작전을 전술을 가지고 대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어렵듯이 북한도 이 무인기 전단 작전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 무인기 전단 작전이라는 비물리적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고 물리적인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다. 이거는 걔네들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이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 오물풍선을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이 오물풍선을 억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뭐 있느냐. 이걸 이제 한 게 바로 무인기 전단 작전입니다. 근데 무인기 전단 작전이라는 비물리적 대응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위기 상황을 군사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전쟁 상황을 뭐 조성한 이거는 전혀 군사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만 해당 내용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메모에 대해서 11월 6일 증인과의 독대 자리에서 좀 말할 것들을 좀 메모해뒀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76강 보겠습니다. 메모에는 지읒, 티귿, 티옷, 시옷, 비옵의 공통된 의견임.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제일 위에 두 줄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요거 지금 메모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요 해당 메모도 뭐 보고받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메모 인용 부분 빼시고요. 그 뒤에 질문을 하시죠. 질문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메모 부분은 굳이 언급 안 하시고 그냥 뒤에 질문 부분을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배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의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도 잠시만요. 지금
재판부가 메모 부분 같은 걸 갖다가 그 지금 아까 피고인 측이 그 이의 신청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그 지금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메모는 굳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재판부가 말씀드렸고 뒤에 질문 부분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메모 부분은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증인이 뭐 보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메모 부분은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물어보고 싶은 것만 질문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재판부가 수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도 앞으로 그런 기조로 지금 질문할 거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말씀을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런데 질문의 내용 자체가 지읒이 정보사령관, 티읒이 특전사, 시읒이 수방사, 비읒이 방첩사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자, 있다고 76항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다 빼고 여인영이부터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질문하세요. 네. 여인영은 뭐 사인의 공통된 의견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서 11월 6일경 증인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증인에게 보고했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77항입니다. (11월 6일경) 여인영으로부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제외한 현역 군인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만 비상계엄 관련 회합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11월 6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제외한 현역 군인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만 비상계엄 관련 회합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보고도 제가 받은 바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병시 계엄은 좀 어렵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기억이 분명히 나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네, 78항 여쭙겠습니다. 11월 6일경 여인영으로부터 계엄을 위해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으니 사전 모의 단계에 깊숙이 관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79항입니다. 11월 6일경 여인영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지산작전사령관, 연합부사령관을 조기에 교체해야 된다는 취지의 건의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80항입니다. 4기록 순번 649번 여인영 휴대전화 2024년 11월 6일자 메모입니다.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인영은 증인과의 독대 당일인 2024년 11월 6일 08시 10분경 이 메모를 작성했는데요. 11월 6일경 여인영과 비상계엄 선포 시 처음부터 군경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할지 여부와 이를 위해 경찰 상황 파악의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81항입니다. 4기록 순번 649번 여인영 휴대전화 2024년 11월 9일자 메모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1월 9일 휴대폰 메모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14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요. 여인영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명단에 대해서 2024년 11월 9일 오후경 증인이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어두었다라고 증언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명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줬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어디 보니까 무슨 체포 명단이라는데 전혀 체포하고는 상관없는 그 명단입니다. 네, 추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여인영에게 명단을 불러줬다고 하셨는데요. 그 명단을 불러주는 선정 과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나 노상원 피고인 등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 명단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주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이 명단에 선정을 한 기준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그 인원들 뭐 이렇게 관심 대상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여인영 장군한테 이런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임명되는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하여 체포하고자 한 14명의 명단과 비교해 볼 때 한 명을 제외하고 일치하는데 증인이 여인영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최우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습니까? 체포 명단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 발령되면서 이제 포고령이 발령됐지 않습니까?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포고령 위반의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분들, 그 다음에 좀 관심 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달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명단만 불러주셨나요? 아니면 이 명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보라 라고도 함께 지시하셨나요? 제가 동정을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동정을 살펴보라고 한 것은 포고령도 이제 발령되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단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파악해서 이렇게 사전에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파악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다음 물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84망입니다. 사기록 순번 649번 여인영 메모 중 12월 1일자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일 여인영은 휴대전화 메모에 지금 제시해 드린 이 메모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메모 작성 무렵 윤석열 피고인이나 증인이 여인영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편성해서 2024년 11월 9일 여인영에 불러진 14명을 포함한 30명을 우선 체포해서 구금할 것을 지시했던 것인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그런 지시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메모상 보면 이 메모 작성 무렵 윤석열 피고인이나 증인이 여인영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꽃을 상대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던 건가요? 누구한테요? 여인영한테 그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꽃을 상대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도 하였던 건가요? 제가 여인영 장군한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관위하고 민주당사에 대해서 한번 가서 좀 살펴보라고 특전사령관한테는 제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 메모 작성 시기 무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네,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메모? 예, 요 메모가 12월 1일자니까요. 12월 1일경 증인이나 윤석열 피고인이 여인영에게 뭐 선관이나 여론조사기관 꽃을 상대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던 적은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여론조사 꽃하고 민주당사에 병력 보낸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타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했다. 바로 철수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저한테 질타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전혀 모르시는 것이고 제가 이거는 그 여론조사 꽃하고 민주당사에 인원 보낸 것은 제가 보냈고 요때 제가 12월 1일 날 여인영 장군한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진우도 2024년 이진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진우도 2024년 11월 9일 모임을 전후로 이진우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11월 9일 18시 01분경
국회의사당이라는 검색어를 11월 10일 01시 19분경 국민의힘 당 게시판 조작이라는 검색어를 11월 10일 18시 40분경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11월 9일경 윤석열 피고인 증인 이진우 사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의 임무가 국회로 출동한다는 점이 결정되었던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진우는 2024년 11월 9일 회합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대응 준비 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는데요. 언제라고 하시죠? 11월 9일 이후에 11월 9일 이후? 네, 수방사 예하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수차례 그 지시 강조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윤석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요? 아니, 그런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본 임무인데 그게 누구의 지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취지는 그 고무렵에 윤석열 피고인이나 증인이 좀 강조를 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태세 좀 강화해라라고 좀 강조하는 차원의 뭐 지시나 지침을 내렸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했으면 제가 했지 대통령께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기시고 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이고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보가 위태위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항 죽겠습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이에 언제부터? 예, 11월 30일부터 네. 12월 2일까지의 노상원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 그 공관 등을 방문한 것 관련해서 네네네.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주인께서는 뭐 앞서 증언하셨기도 하셨는데 2024년 11월 24일경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문건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네, 24일 날 예, 그때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뭐 비상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평소 그 시국에 대한 그런 우려의 말씀하시던 것과는 좀 강도가 높아서 혹시 이거 비상계엄 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문건 작성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도 좀 챙기고 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상원 피고인께서 2024년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12월 2일 3일간 그 3일 그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한 사실도 있지요. 아마 방문했을 겁니다. 네. 저희께서 노상원 피고인이 그 국방부 공관에 방문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경 사이에 비상계엄이 곧 선포될 것이다 라거나 뭐 12월 3일 그러니까 날짜까지 특정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알려준 사실은 있습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2일 그 사이에 제가 혹시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께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경 사이에 혹시 노상원 피고인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에 뭐 초안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나 뭐 그런 초안 같은 거를 보여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공유한 적이 없다는 말은 노상원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 작성하는데 뭐 조언이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네, 노상원 피고인이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던 상황에서 증인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갔던 사실은 있으시죠? 언제요? 12월 2일 저녁입니다. 2일 날. 네. 네. 12월 2일 증인께서 대통령 관저로 올라갈 때 노상원 피고인도 함께 대통령 관저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두 분이 일면식이 있을 텐데 전혀 일면식이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때 올라가면 그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못 봤을걸요? 노상원 장관. 거기 들어오면 당장의 경호 요원들도 다 볼 것이고 또 우리 운전기사도 다 볼 것이고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노상원 장군이 올라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가해서 뭐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노상원 피고인이 증인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공관총을 보안 손님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12월 2일 이전에도 뭐 증인과 노상원 피고인이 함께 대통령 관저로 간 적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 대통령님하고 일면식이 없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몰래 만났는지 만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증인께서는 12월 2일 저녁경에 그 노상원은 국방부 장관 공간에 남아 있고 이제 증인께서는 윤석열 피고인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헌 문건을 보고하러 갔다는 입장이신데 그럼 그 보고 전에 혹시 노상원 피고인에게 개헌 관련 문건을 검토를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 장군한테 제가 보여줄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은 대통령님하고 저하고의 둘만의 어떤 그 내용이지 제 3자가 개입된 게 없습니다. 네. 98항에서 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에도 뭐 노상원과 개헌 관련 문건으로 논의하거나 뭐 조언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특검 측 주신문 다 마치신 건가요? 재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주신문은 더 준비하신 건 없으신 거고요? 예, 물어보시죠. 네. 그 2024년 7월 하와이 방문 혹시 메탄과 관련된 건 44항 관련입니다. 하와이 방문 관련해서 네. 나중에 강호필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해 주셨는데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뭐 강호필이가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너 왜 뭐 힘드냐? 뭐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경호처장 시절이셨죠? 그렇겠죠? 그 시기가 언제죠? 강호필이 하와이 순방을 따라갔던 거는 2024년 7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호처장 시절이 맞습니다. 맞는 네. 것이죠.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관저 모임 관련해서 59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네. 58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당시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에게 번개 모임 차원에서 늦게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갑자기 연락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끝나고 공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쉬시다가 갑자기 그 합참의장하고 각군 총장들 포함해가지고 수뇌부들 격려 한번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고 혹시 지금 이런 시간에 소집하는 게 좀 다들 이제 정의 취하고 있는 위치고 내려가고 있을 텐데 다시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몇 시에 끝났습니까? 복귀하시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끝났습니까? 아마 귀가하셔가지고 다른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녁쯤에 도착하셨던 것으로 17시 이후에 도착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급하게 번개 모임으로 연락을 하려고 했다면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은 사복으로 환복하고 참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미리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연락을 돌렸던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왔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전에 연락받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은 군복을 입고 행사를 참석했다가 번개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관저 모임에 사복으로 환복하고 참석했다고 1심에서 증언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쯤에는 아마 다 그 부대에 복귀했거나 그 관사에 복귀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 끝나고 환복하고 대통령 관저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했을 것 같은데 미리 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주신문 82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11월 9일 날 언제요? 11월 9일 날 예. 그 사기록 순번 649번 여인형 휴대전화 2024년 11월 9일자 메모 다시 한번 제시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여인형에게 불러준 적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관심 가지고 예. 11월 9일 날 불러준 거는 맞습니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11월 9일 날 여인형의 휴대전화에 이 명단이 적혀 있고 여인형은 증인으로부터 들어서 적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무렵에는 말해준 거는 맞겠네요. 글쎄 그 무렵에 제가 얘기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도 여인형한테 뭐 이렇게 13명 정도의 명단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도 전화로 불러줬습니까? 예. 그럼 2번 불러준 거네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불러준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된 내용일 것이고 불러준 건 아니겠죠. 네, 첫 번째는 네. 대화하면서 네.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했었다. 그렇겠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니까 동정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아니요, 말씀하셨다는 그냥 관심 겁니까? 대상이니까 한번 일단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뭐 그때는 동정을 살펴라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동정을 살펴보라는 거는 비상계엄 당일날 그렇죠. 불러주었을 때 말씀하셨다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포고령 위반 의심되는 사람들이니 동정을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첫 번째 논의할 때가 아니라 12월 그렇죠. 3일 날 그때 예, 말씀하셨다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특검 측 주신문은 마쳤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은 그 오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반대 신문이 모두 종료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일단 오전 재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정해서 피고인 측 반대 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